타는 듯한 땡볕이 내리쬐는 연병장 한가운데 그 중앙에 세워진 육중한 기둥에 중령 계급장을 단 한 명의 여군이 팔다리가 묶인 채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온몸은 이미 터진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주위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서 있었지만 그들은 마치 돌처럼 굳어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기둥 아래 대령 계급장을 단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섬뜩한 푸른빛을 내는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지지직, 지지직,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전류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남자는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여자의 몸에 전기 충격기를 그대로 찔러 넣었다. 여자의 몸이 활처럼 휘며 온몸을 비틀며 격렬하게 경련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희열의 찬 목소리로 비웃었다. 어떠신가, 중령님. 영웅놀이가 그렇게 재미있었나? 감히 이 대령 조상훈을 가르치려 들어. 그는 잠시 충격기를 뗐다가 다시 한번 여자의 옆구리를 짖었다. 소리 질러봐. 이 몰락한 창녀의 비명소리 여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질러보라고. 하지만 여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선혈이 터져 나올지언정 단 한 번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의 두 눈은 지옥불처럼 이글거리며 기둥 아래의 남자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고통이 아닌 죽음보다 깊은 사리가 담겨 있었다. 남자가 자신의 말에 도취된 그 찰나, 여자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였다. 그녀는 묶인 손가락 마디마디에 마지막 남은 힘을 주워 끼고 있던 반지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다. 대한민국군의 심장부, 합동참모본부의 한적한 관사. 강민정 중장의 아파트는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된 미니멀리즘의 공간. 하지만 그 차가운 질서 속에서도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 하나만이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앳된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그녀의 옆에 딱 붙어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남동생 민호의 사진이었다. 민정은 소파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공간 속에서 조용히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뿐인 피부치, 강민호 일병. 오늘이 바로 그가 신병 위로 휴가를 나오는 날이었다. 그녀는 동생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기 위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해 두었다. 별 3개를 단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 아닌 그저 동생을 기다리는 평범한 누나의 모습이었다. 그때였다. 띵동, 짧고 건조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민정의 입가에 반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었다. 민호야, 어서 와. 고생 많았지. 그녀의 말은 문 앞에 서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그녀의 기억 속에 있던 건강하고 씩씩했던 청년이 아니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동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렸던 피부는 병적으로 창백해져 있었고 두 뺨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은 것은 동생의 눈빛이었다. 총기와 생기로 반짝이던 그의 눈은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 차 초점을 잃은 채 흐리멍덩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상처들. 그가 애써 군모로 가리려 했지만 이마 한쪽에는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 선명했다. 반듯하게 다려진 군복의 목깃 위로 셔츠 안쪽에 가려진 목덜미에도 붉은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절뚝거리고 있었다. 아주 미세해서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알아채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녀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너 얼굴이 왜 이래?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누나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아, 이거? 그냥 훈련받다가 좀 넘어졌어. 별거 아니야, 누나.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것처럼 거칠었다. 거짓말. 민정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는 수십 년간 수만 명의 군인들을 지휘해왔다. 훈련 중에 생기는
영광의 상처와 폭력으로 인해 생긴 비겁한 상처를 그녀는 한눈에 구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후자였다. 일단 들어와. 밥부터 먹자. 민정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동생을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민호의 몸이 경기를 일으킨 듯 움찔 떨렸다. 그는 누나의 손길을 피하며 서둘러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해야 할 재회의 순간은 그렇게 차가운 어색함으로 시작되었다. 식탁 위에는 민호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예전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마치 기계처럼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밥을 입으로 가져갈 뿐이었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영혼을 파괴하는 어떤 일이. 식사가 끝나고 민정은 동생을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민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누나, 눈 보고 똑바로 말해. 누가 그랬어? 민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아무 짓도 안 했어, 누나. 그냥 내가 실수한 거야. 정말이야. 실수? 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동생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의 팔뚝에는 담뱃불로 지진 듯한 둥글고 흉측한 흉터 여러 개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것도 실수니? 이것도 훈련 중에 생긴 상처야? 민호는 자신의 팔에 남은 흉터를 보고 마치 뱀이라도 본 것처럼 질겁하며 팔을 빼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제발, 누나. 제발 묻지 마. 응? 그냥 모른 척 해줘. 제발. 그는 애원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는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말했을 때 벌어질 후폭풍을, 그리고 그 후폭풍이 자신의 누나에게까지 미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내 누나, 별 3개, 합참의 높은 분? 웃기지 마, 이 새끼야. 여기 제5포병여단 안에서는 내가 왕이고 내가 법이야. 네가 여기서 겪는 일, 밖에 나가서 단 한마디라도 짓거리는 날엔 네 누나가 별 3개가 아니라 별 할아버지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내 말 명심해. 민호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소파 구석으로 몸을 더욱 움츠렸다. 누나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할게. 민정은 더 이상 동생을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놈은 단순히 폭력을 휘두르는 버러지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동생의 영혼에 공포라는 강력한 족쇄를 채워 감히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든 교활하고 잔인한 지배자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거대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서 동생을 걱정하던 누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적의 실체를 파악하고 작전을 구상하는 지휘관의 비정하리만큼 차가운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알겠다. 그녀가 짧게 말했다.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넌 여기서 푹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방 안에 들어선 그녀는 옷장 문을 열었다. 옷장 안에는 그녀의 별 3개가 빛나는 장군 정복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향한 곳은 그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더플백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군복 하나를 꺼내들었다. 어깨에는 무궁화 2개가 밝힌 중령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합동참모본부 감찰실 소속 강민정 중령. 그것은 그녀가 비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위장 신분이었다.
그녀는 군복을 갈아입었다. 중령의 군복은 장군의 군복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실용적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강민호의 누나가 없었다. 그곳에는 적진에 침투하기 직전에 차갑고 냉철한 사냥꾼만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온화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십 년 전 적들에게 히드라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전설적인 특수전 지휘관의 비인간적인 냉기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민호의 자대, 제오포 병여단 불사조 부대, 그리고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든 놈. 그녀는 목표를 설정했다. 내가 직접 간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가장 위험한 맹수가 마침내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사조 부대의 그 누구도 아직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정은 중령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합동참모본부 감찰실 소속의 평범한 지프차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이번 감찰 임무에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들이 담긴 서류 가방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 그녀의 심장은 동생의 상처를 떠올리며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제오포병여단, 일명 불사조 부대의 위용은 그 이름처럼 대단했다. 끝없이 펼쳐진 철조망, 거대한 K9 자주포들이 도열한 경납고 그리고 부대의 상징인 불타는 불사조 마크.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이 모든 위용이 그저 허울 좋은 위장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예리한 시선은 위병소 근무자들의 경직된 자세와 부대 전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 감찰실에서 불시 감찰 임무를 수행하러 온 강민정 중령이다. 여단장에게 안내하라. 그녀의 신분증과 공문을 확인한 위병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허둥지둥 어딘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합참, 그리고 감찰이라는 단어는 일선 부대 지휘관들에게는 저승사자의 방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잠시 후 작전 장교로 보이는 한 소령이 헐레벌떡 달려와 그녀를 맞았다. 충성, 소령 김민석입니다. 여단장님께 안내하겠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여단장의 집무실이 아니었다. K9 자주포들이 도열한 거대한 주정비 연병장이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땡볕 아래에서 육중한 포신과 궤도를 정비하고 있었다. 공기는 뜨거운 금속 냄새와 기름, 그리고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연병장의 한가운데에서 지옥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 젊은 병사가 육중한 K9 자주포의 궤도 앞에서 대가리바가 자세를 한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등 위에는 20K 지은 좋기 넘어 보이는 공구함이 위태롭게 올려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땀과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려 연병장 바닥에 흙먼지를 적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떡 벌어진 어깨, 거대한 덩치, 그리고 얼굴에는 잔혹함이 가득한 남자. 바로 이 부대의 왕 여단장 조상훈 대령이었다. 그의 손에는 병사의 등을 내리치기라도 할 것처럼 육중한 렌치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 개새끼가, 조상훈 대령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내가 정비도구 관리 똑바로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렌치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새끼가 전쟁 나면 포탄은 제대로 쏠 수 있겠어? 퍽. 그는 들고 있던 렌치로 병사의 철모를 강하게 내리쳤다.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병사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그의 입에서 하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주변에서 정비를 하던 다른 수십 명의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그 광경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감히 누구 하나 이 미친 폭군을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불사조 부대의 일상이었다. 민정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회오리치고 있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동생이 왜 그토록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어야만 했는지를. 이곳은 군부대가 아니었다. 조상훈이라는 한 명의 폭군이 지배하는 거대한 감옥이었다. 여단장님, 안내를 하던 김소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조상훈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합참 감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제야 조상훈은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낯선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의 시선이 민정의 얼굴과 그녀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훑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긴장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었다. 그는 여군, 특히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여군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들고 있던 렌치를 바닥에 툭 던졌다. 아, 또 책상 물림 아줌마 하나 보냈나?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그것은 명백한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합참에는 그렇게 할 일 없는 년들이 만나보지? 이런 최전방 부대에 계집애를 감찰관으로 보내고 말이야. 그는 민정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여긴 계집애들이 화장이나 고치면서 소꿉 장난하는 곳이 아니야. 아줌마, 당장 볼일 끝내고 꺼져. 여긴 당신 같은 여자가 있을 곳이 못 돼. 그의 부하 몇몇이 그의 말에 동조하듯 비웃음을 흘렸다. 민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거대한 덩치와 위압적인 태도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조상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조상훈을 짓눌렀다. 조상훈은 그 당돌한 눈빛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다른 나약한 여군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마침내 민정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빛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 감찰 임무명령서에는 내 성별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군, 조상훈 대령. 그녀는 조상훈의 어깨 너머로 머리를 밟고 떨고 있는 병사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 첫 번째 감찰 소견은 이 부대의 정비 실태가 아니라 지휘관의 인격 실태부터 점검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녀의 말은 조상훈의 얼굴에 날아와 밝히는 따귀와도 같았다. 사무실로 안내하지. 지금 당장 이 부대의 모든 서류를 검토해야겠으니. 그녀는 더 이상 조상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스쳐 지나가며 김소령에게 턱짓했다. 안내해. 그녀의 등 뒤로 조상훈 대령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주먹이 우득 소리를 내며 쥐어졌다. 감히 계집애 따위가, 그것도 일개 중령 따위가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모욕을 준 것이다. 민정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 불의 소굴을 잿더미까지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태워버릴 생각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진정 불사조가 될 자는 고통받는 병사들이었지 저런 미친 폭군이 아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조상훈 대령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벽에는 과시적인 표창장들과 거대한 호랑이 박제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보다 위스키병과 잿더리가 더 눈에 띄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의 태도는 감찰을 받는 부하의 태도가 아니라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려는 안방주인의 태도였다. 그래서 합참에서 오신 높으신 중령님께서 우리 부대에서 뭘 보고 싶으시다고? 그가 비아냥거리며 물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부하들을 시켜 급하게 준비한 아무런 내용도 없는 훈련 일지와 정비 기록들만이 형식적으로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서류 몇 장 뒤적이다가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정은 서류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는 나중에 보겠다, 대령.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이 부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K. 구 자주포들의 실제 정비 상태를. 그 말에 조상훈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호, 직접? 중령님께서 저 기름때 묻은 쇠덩어리에 대해 뭘 안다고 직접 보시겠다는 거지? 책상에 앉아 펜대만 굴리던 분이 포신 구경이랑 포탄 구경은 구분할 줄 아시나 모르겠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도발에 넘어가 화를 내거나 혹은 무지를 드러내며 물러서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민정의 얼굴은 미동도 없었다. 내 전문 분야를 의심하는 건가, 대령? 안내해. 말이 너무 많군.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 집무실 문을 열었다. 조상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욕설을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저 잘난 척하는 계집애를 어떻게 망신 줄지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K구 자주포 정비 경납고는 거대한 강철의 숲과도 같았다. 수십 톤에 달하는 육중한 자주포들이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고 공기는 뜨거운 금속과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병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정비를 하고 있었지만 여단장과 낯선 여군 장교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조상우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자, 여기 계신 강민정 중령님께서는 합참에서 오신 아주 유능한 분이시다. 우리 부대의 K구 정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시겠다고 하니 모두 하던 일 멈추고 중령님의 귀한 가르침을 받을 준비하도록. 병사들 사이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모두가 이 상황을 여단장이 저 낯선 여군을 망신 주기 위해 벌이는 쇼라고 생각했다. 민정은 그 모든 조롱을 무시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한 자주포의 차체를 쓸어보기도 하고 궤도를 톡톡 두드려 보기도 하며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 천천히 자주포들 사이를 걸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떠한 전문성도 없어 보였다. 조상훈과 그의 부하 장교들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민정은 경납고 가장 안쪽에 있는 한 자주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주포의 포신과 차체가 연결되는 부분, 육중한 주퇴복자기의 유압 실린더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 포, 최근에 사격 훈련 나간 적 있나? 그녀가 뜬금없이 옆에 있던 정비대장을 향해 물었다. 정비대장은 조상훈의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네,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임무 수행했습니다. 그래. 민정은 짧게 대답하고는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유압 실린더의 아주 미세한 연결 부위를 훑었다. 그리고 그녀는 손가락을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하얀 장갑 끝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검붉은 유압유가 한 방울 묻어 있었다. 순간 정비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정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경납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퇴복자기 유압 실린더의 패킹이 마모되어 미세한 균열이 생겼군. 그 틈으로 유압유가 새어나오고 있어. 아주 미세한 양이라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들었겠지. 그녀는 조상훈 대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대령, 만약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최대 장약 사격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 발사 충격을 이기지 못한 주퇴복자기가 파열되고 그 반동으로 포신이 포탑 내부를 휩쓸었을 거다. 안에 타고 있는 승무원 5명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됐을 테고, 안 그런가? 정적. 경납고 전체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악과 공포가 들어찼다. 그들은 깨달았다. 저 여자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조상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책상 물림 계집애인 줄로만 알았던 저 여자가 자신의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정비대장도 찾아내지 못한 치명적인 결함을 단 몇 분 만에 맨눈으로 찾아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굴욕이 아니었다. 지휘관으로서의 그의 자격 자체를 뒤흔드는 끔찍한 실책이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화제를 돌려 자신의 권위를 되찾아야만 했다. 정비 문제는 담당관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지. 하지만 군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강인한 체력이지. 그는 일부러 연병장 전체에 울리도록 소리치며 민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중령, 당신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전쟁터에서는 그 약해 빠진 몸뚱이로는 총알 하나 피하지 못할걸. 우리 부대원들에게 합참에서 온 장교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주시지. 팔굽혀펴기 200회, 어떤가? 군인이라면 그 정도는 기본이겠지.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거부하거나 혹은 몇 개 하지도 못하고 쓰러져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민정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입고 있던 전투복 상의를 벗어 옆에 있던 김소령에게 건넸다. 얇은 군용 티셔츠 아래로 군더더기 없는 단단한 근육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녀는 말없이 바닥에 엎드렸다. 하나, 둘, 셋. 조상훈이 직접 구령을 외쳤다. 그는 처음에는 거만하게 웃으며 숫자를 셌다. 28, 29, 30. 조상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정은 처음과 똑같은 자세,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녀의 호흡은 고요했고 얼굴에는 땀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49, 헉헉, 50. 결국 조상훈은 50개를 채우자마자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폐가 터져 나갈 것 같은 고통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다. 51, 52. 구령은 없었다. 연병장에는 오직 그녀의 몸이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와 그것을 지켜보는 수백 명의 병사들의 침묵만이 존재했다. 98, 99, 그리고 마침내 100. 그녀는 100개를 채우고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200회라는 명령이었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췄다. 100이라는 숫자는 모욕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절대적인 실력의 증명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자세에서 잠시 멈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조상훈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본 뒤 가볍게 몸을 일으켰다. 연병장에는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를 보는 듯한 경외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민정의 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땀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연병장 한쪽에 놓여 있던 완전 군장 가방들을 향해 갔다. 훈련에 쓰는 40kg짜리 모래주머니가 들어있는 가방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중 하나를 단 한 번의 망설임이나 끙하는 소리 없이 가볍게 어깨에 둘러맸다. 마치 빈 가방을 드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그 육중한 군장을 맨 채 연병장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다. 쿵쿵쿵. 그녀의 군화가 흙바닥을 내딛는 소리는 마치 거인의 심장 박동처럼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발걸음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한 바퀴를 완벽하게 돈 그녀는 출발점으로 돌아와 군장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군장을 들어 올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기고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조상훈 대령과 그 뒤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감찰은 여기까지. 내일 오전에 다시 시작하겠다. 그녀는 김소령에게서 전투복 상의를 받아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연병장을 떠났다. 그녀의 등 뒤로 불사조 부대의 연병장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침묵만이 남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상훈 대령은 굴욕과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저 여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를 제거해야만 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여자를 이 지옥에서 없애버려야만 했다. 그날 연병장에서 있었던 일은 빛의 속도로 불사조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합참에서 온 독사 같은 여자 중령,
그녀가 단 몇 분 만에 치명적인 정비 결함을 찾아내고 지옥의 교관 같던 여단장을 체력으로 압살해버린 사건은 병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민정을 책상 물림 아줌마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애와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쩌면 저 사람이 이 지옥을 끝내줄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하지만 강민정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조상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이 부패한 왕국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그림자가 되었다. 낮에는 그녀는 여전히 냉철하고 엄격한 감찰관이었다. 그녀는 조상훈과 그의 참모들을 대동하고 부대의 모든 시설을 샅샅이 훑었다. 탄약고, 유류 저장고, 식당, 의무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서류 뒤에 숨겨진 아주 작은 비리의 흔적조차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유류관리 대장의 숫자와 실제 재고량이 미세하게 다른 점을 지적했고, 병사들의 식단표와 실제 배급되는 음식의 질이 터무니없이 차이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해서 조상훈과 그의 부하들은 변명을 둘러대기에 급급했다. 그들은 밤마다 그녀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해야 했다. 민정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몰아붙였다. 피로에 지친 적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강민정 중령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특수전사령부의 전설 히드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부대에 배정된 임시 숙소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유령처럼 숙소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고 그녀의 존재는 어둠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녀는 부대 내의 모든 CCTV 사각지대와 경계 근무 패턴을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부대 내에서 가장 약한 골이었다. 바로 조상훈에게 밉보여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행정반의 한 상병이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외로운 존재였다. 민정은 한밤중 그 상병이 홀로 야간 행정 근무를 서고 있을 때 그의 앞에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상병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민정은 검지를 입술에 대며 그를 제지했다. 조용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안정감이 있었다. 나는 널 해치러 온 게 아니다. 도와주러 왔어. 너도 이 지옥을 끝내고 싶지 않나? 상병은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정의 꿰뚫어보는 눈빛과 낮에 연병장에서 보았던 그녀의 압도적인 모습이 떠올라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 상병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조상훈이 어떻게 병사들의 월급과 수당을 빼돌리는지, 어떻게 군수물자를 외부로 빼돌려 뒷돈을 챙기는지,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장부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컴퓨터 파일로는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조상훈 대령은 아주 교활한 인간입니다. 모든 증거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리는 외장 하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하드는 여단장 집무실 안의 개인 금고에 판도라의 상자. 민정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상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용기를 내주어서 고맙다. 오늘 밤 너와 내가 나눈 대화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것을 끝낼 테니. 정보는 확보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상자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다음 날 민정은 자신의 작전 2단계를 실행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조상훈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렸다. 바로 그의 인사권이었다. 그녀는 감찰 보고서에 조상훈이 자신의 신복들만을 부당하게 진급시키고 밉보인 장교들을 한직으로 내쫓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명시했다. 그것은 조상훈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사람을 챙기는 것은 왕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었다. 그날 오후 조상훈은 분노의 차민정의 임시 숙소로 찾아왔다. 당신 미쳤어.
감히 내 인사권에까지 손을 대? 민정은 책상에 앉아 태연하게 서류를 검토하며 대답했다. 나는 사실을 기록할 뿐이다. 대령. 부당한 인사는 군의 사기를 저하하는 가장 큰 적이지. 2. 인연이. 조상우는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김소령과 다른 장교들이 그를 말렸다. 민정은 일부러 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내일 오전 합참본부에서 추가 지원 인력이 도착할 거다. 그들과 함께 여단 장실을 포함한 부대의 모든 주요 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야. 그러니 오늘 밤은 부디방 정리나 잘해두시지. 대령, 그 말은 조상훈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이자 함정이었다. 그녀는 조상훈이 오늘 밤 판도라의 상자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부대 전체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정이 넘은 시각, 민정은 모든 빛을 차단한 자신의 숙소 창가에서 적외선 망원경으로 조상훈의 집무실을 감시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잠시 후 조상훈의 집무실에 불이 켜졌다. 그는 초조한 듯 방 안을 서성이다가 벽에 걸린 호랑이 박제 뒤에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손바닥만 한 검은색 외장 하드 하나를 꺼냈다. 판도라의 상자. 조상훈은 그것을 품 안에 소중하게 품고 황급히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는 부대에서 가장 보안이 허술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탄약고 방향으로 향했다. 아마도 그곳에 상자를 숨겨두고 상황이 잠잠해지면 다시 빼낼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민정은 망원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사냥감을 함정으로 완벽하게 몰아넣은 사냥꾼의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무전기 대신 자신의 목걸이에 달려있던 아주 작은 통신장치를 입에 가져다 댔다. 히드라 호출. 목표물이 미끼를 물었다. 작전 개시. 이제 상자를 손에 넣고 이 지옥을 끝내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의 끝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이 입을 벌린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제5포병여단의 공기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강민정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믿었다. 조상훈은 미끼를 물었고 이제 그가 판도라의 상자를 숨겨둔 낡은 탄약고를 급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숙소에서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작전 개시를 위한 최적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쥐의 등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호랑이가 버티고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조상훈이 자신의 집무실을 나와 낡은 탄약고로 향하던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속군용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그가 감히 이름조차 함부로 저장할 수 없는 각하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만 저장된 존재였다. 예, 각하. 접니다. 조상훈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허리를 굽히고 최대한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낮고 차분하지만 듣는 이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서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상훈 대령, 자네가 지금 뭘 하려는지 다 안다. 그 하드를 가지고 내게로 와라. 아니, 지금 당장 파괴해라. 그리고 그 계집애를 처리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예, 하오나, 각하. 그 계집애는 합참. 내 말에 토달지 마라. 조대령. 목소리가 싸늘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자네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건 그냥 중령이 아니다. 히드라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모든 판을 짜두었으니 자네는 그저 배우가 되어 연기만 하면 된다. 그녀를 상관에게 하극상을 저지른 미친 군인으로 만들어라. 증거는 내가 만들어주지. 이것은 명령이다. 뚜뚜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조상훈은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히드라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를 스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 공포는 각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에 힘입어 광기 어린 자신감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탄약고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품속의 외장하드를 바닥에 내려놓고 군화발로 힘껏 짓밟아 버렸다. 와작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전원 비상, 여단장실 앞으로 5분 내로 집합한다. 완전 무장, 완전 무장. 그 순간 강민정의 작전은 실패했다. 아니, 그녀는 자신이 처음부터 거대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이려던 바로 그 찰나, 쾅. 그녀의 숙소 문이 안에서 잠가두었던 잠금 장치를 부수며 거칠게 열렸다. 완전 무장한 헌병 대여섯 명이 총구를 그녀에게 겨눈 채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강민정 중령. 당신을 상관 모욕 및 군사기밀, 탈취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민정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함정.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조상훈 혼자서 꾸민 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지금 저항하는 것은 그들이 짜놓은 각본에 놀아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순순히 두 손을 들었다. 헌병들은 그녀의 손을 등 뒤로 꺾어 거칠게 수갑을 채웠다. 그녀가 밖으로 끌려 나왔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옥도였다. 숙소 앞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불사조 부대원들이 총으로 무장한 헌병들의 감시 아래 공포에 질린 얼굴로 도열해 있었다. 연병장의 모든 서치라이트가 그녀 한 사람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서치라이트의 중심에 조상훈 대령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강민정 중령. 그가 연극배우처럼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어. 하지만 당신은 합참에서 내려왔다는 그 오만한 권력만 믿고 이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으며 급기야는 있지도 않은 비리를 조작하여 나를 모함하려 했어.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반역행위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허공에 흔들어 보였다. 그것은 각하가 만들어준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민정이 부대의 불만 세력을 선동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가짜 보고서들이었다. 이 반역자를 저 기둥에 묶어라. 조상훈이 손가락으로 연병장 한가운데에 있는 굵기 개양대를 가리켰다. 헌병들은 민정을 개처럼 끌고 가 그녀의 팔다리를 굵은 밧줄로 묶어 기둥에 매달았다. 그리고 인연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여기 있는 모두가 똑똑히 보도록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섬뜩한 푸른빛을 내는 전기 충격기를 꺼내 들었다. 지지직, 지지직,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전류 소리가 공포에 질린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놈의 그 잘난 혓바닥과 그 오만한 정신을 내가 오늘 여기서 완전히 부서뜨려 주마. 그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민정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복부를 향해 전기 충격기를 그대로 찔러 넣었다. 강렬한 전류가 그녀의 온몸을 관통했다.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며 온몸의 근육이 비틀리는 극심한 고통이 덮쳐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참았다. 핏물이 그녀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리 질러. 소리 지르라고, 이 창녀야. 퍽. 그는 충격기 손잡이로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그녀의 입가가 터져 피가 튀었다. 그의 잔혹한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 허벅지 등 가릴 것 없이 온몸을 전기 충격기로 찢었다. 그녀의 군복은 타는 냄새와 함께 검게 그을렸고 그녀의 몸은 고통으로 격렬하게 경련했다. 주변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거나 혹은 차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들의 구원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영웅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짐승에게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총은 오히려 그들을 감시하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 어떠신가, 중령님? 영웅놀이가 그렇게 재미있었나? 감히 이대령 조상훈을 가르치려 들어?
조상우는 희열의 찬 목소리로 비웃었다. 소리 질러봐. 이 몰락한 창녀의 비명소리, 여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질러보라고. 하지만 민정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선혈이 터져 나올지 언정 단 한 번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의 두 눈은 지옥불처럼 이글거리며 기둥 아래의 남자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고통이 아닌 죽음보다 더 깊은 사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고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육체를 파괴하는 동시에 그녀를 지지했던 모든 병사들의 희망과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교활하고 잔인한 심리전이었다. 조상훈이 잠시 자신의 말에 도취되어 있던 그 찰나, 민정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였다. 그녀는 묶인 손가락 마디마디에 마지막 남은 힘을 주어 끼고 있던 반지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다. 반지에 내장된 초소형 긴급 신호 장치. 그녀의 생체 신호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그녀가 직접적인 물리적 압력을 가했을 때 그녀만이 통제할 수 있는 비밀 프로토콜, 프로젝트 히드라의 가장 깊숙한 곳에 비상 신호를 보내는 마지막 장치였다. 신호는 보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버티는 것이었다. 이 지옥의 끝에서 마지막에 웃는 자는 자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육체는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히드라처럼 결코 죽지 않을 터였다. 조상훈의 광기 어린 처형식은 계속되었다. 그는 강민정의 침묵에 더욱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그녀를 구타하고 전기 충격기로 지저댔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은 공포와 무력감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이 끔찍한 광경이 끝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영웅의 몰락이 아니라 전설의 부활이라는 것을. 강민정이 손가락으로 반지를 꽉 움켜쥐어 비상 신호를 보낸 그 순간 대한민국군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경고, 히드라의 생체 신호 위험 수위 도달, 최종 프로토콜, 케르베로스 가동, 합참의 지하 벙커, 오직 강민정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서버실의 모니터에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섬광처럼 떠올랐다. 동시에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녀가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킨 최정예 특수요원들의 개인 단말기에 단 한 줄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여왕이 위험하다. 사냥을 시작한다. 좌표. 제5포병여단. 그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냥개들이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연병장에서는 조상훈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민정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은 듯 머리를 떨군 채 기둥에 매달려 있었다. 이 독한 년.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들고 있던 전기 충격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옆에 서 있던 헌병의 K 소총을 빼앗아들었다. 그리고 그는 총의 개머리판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쳐 이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죽어라. 이 개같은 년아. 그가 소총을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죽은 듯이 축 늘어져 있던 강민정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그녀의 눈이 떠졌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조상우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고통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굶주린 포식자의 비인간적인 공허함이었다. 내 놈의 가장 큰 실수는 민정의 입에서 피가 섞인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를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단 1초 안에 벌어졌다. 툭. 그녀의 손목을 묶고 있던 밧줄이 마치 스스로 생명이 있는 것처럼 힘없이 풀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고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손목 관절을 탈골시켜 묶인 틈을 벌려놓았던 것이다. 자유로워진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에 숨겨져 있던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와이어 커터를 꺼내 자신의 발목을 묶은 밧줄을 끊어버렸다. 싹둑. 그녀의 몸이 중력을 거스르듯 기둥에서 땅으로 사뿐히 내려섰다. 소리 하나 없이 그녀의 바로 옆에서 그녀를 감시하던 2명의 헌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방금 전까지 기둥에 매달려 있던 여자가 갑자기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민정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착지하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켰다. 그녀의 팔꿈치가 첫 번째 헌병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헌병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그 반동을 이용하여 다른 쪽 손날로 2번째 헌병의 목젖을 강타했다. 2번째 헌병은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졌다. 조상우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얼어붙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쏴! 전연 쏴버려. 그가 뒤늦게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다. 민정은 쓰러진 헌병의 허리춤에서 K 소총을 뽑아들고 몸을 굴려 엄폐했다. 동시에 그녀의 반대편에 있던 다른 2명의 헌병이 그녀를 향해 총구를 돌렸다. 타타탕. 불꽃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헌병들의 총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민정의 총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정확하게 그들의 어깨와 허벅지를 한 발씩 쏘아 맞춘 것이다. 비살상 부위. 그녀는 그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저 무력화시킬 뿐. 크악, 으악. 2명의 헌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제 연병장의 한가운데에는 오직 2사람만이 서 있었다. 사냥꾼과 이제는 사냥감이 되어버린 조상훈. 조상훈은 공포에 질려 손에 들고 있던 소총을 그녀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철컥. 하지만 총알은 나가지 않았다. 안전장치가 잠겨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당황하여 안전장치를 풀려고 허둥댔다. 그 순간 민정이 그의 앞으로 마치 폭풍처럼 달려들었다. 그녀의 속도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총을 든 팔을 쳐내 총을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동시에 그녀의 무릎이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들이받았다. 벅, 컥. 조상훈은 숨이 막혀 허리를 숙였다. 그 순간 민정의 손이 그의 머리채를 잡아채 자신의 무릎에 처박아 버렸다. 콰직. 그의 콧대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으악. 그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민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낚아채 인간의 관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각도로 비틀어 버렸다. 우드득. 그의 손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그의 손에서 그가 들고 있던 전기 충격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정은 떨어지는 전기 충격기를 허공에서 낚아챘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 전 조상훈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의 목에 전기 충격기를 그대로 찔러 넣었다. 지지지지직. 그아. 조상훈의 입에서 이전에 그 어떤 피해자보다도 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거대한 몸이 활처럼 휘며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다. 그의 눈이 허옇게 뒤집혔다. 민정은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 전기 충격기를 뗐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그의 소총을 주워들어 그의 이마에 차가운 총구를 정확하게 겨누었다. 모든 일이 단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방금 인간이 아닌 전쟁의 화신을 목격했다. 민정은 피를 흘리며 찢어진 군복을 입은 채 조상훈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 어떤 장군의 모습보다도 더 위험 있고 신과 같아 보였다. 그녀는 허리춤에 있던 피로 얼룩진 자신의 신분증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서 기고 있는 조상훈의 얼굴 앞에 던졌다. 눈 똑바로 뜨고 봐라, 조상훈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차갑고 낮았다. 내 놈은 방금 상관에게 하극상을 저질렀다. 조상우는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눈으로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보았다. 그곳에는 중령 강민정이 아니었다. 선명한 무궁화 3개와 함께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민정. 그리고 내 놈의 상관은 민정이 그의 귓가에 사형 선고를 내리듯 속삭였다. 합동참모본부장, 작전본부장, 강민정 중장이다. 그것은 단순한 계급과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상훈 대령이라는 일개 여단장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과도 같은 권위였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의 무게를 수천, 수만 배로 증폭시키는 절대적인 심판의 선고였다. 조상훈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이마를 겨누고 있는 차가운 총구와 그 총구를 쥔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히드라의 비인간적인 눈빛만이 들어왔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중장이라고 저 계집애가 별 3개, 말도 안 돼. 그의 머릿속에서 조금 전 통화했던 각하의 목소리가 뒤늦게 떠올랐다. 자네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건 그냥 중령이 아니다. 히드라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에게 흙탕물을 끼얹으려 했는지를.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그대로 바닥에 얼굴을 파묻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 연병장 상공에서 하늘을 찢는 듯한 괴음이 들려왔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모두가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다. 어둠을 뚫고 검은색 특수전용 헬리콥터 블랙호크 2대가 서치라이트를 환하게 밝히며 연병장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헬기의 옆면에는 그 어떤 부대 마크도 그려져 있지 않았다. 그것은 군내에서도 그 존재를 아는 이가 거의 없는 합참의장 직속 최정예 특수부대 케르베로스의 표식이었다. 헬기는 착륙하지 않았다. 상공 심의위에서 정지 비행을 하던 헬기의 양쪽 문이 열리고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은 요원들이 로프를 타고 번개처럼 지상으로 강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그들은 마치 어둠의 일부인 것처럼 소리 없이 연병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최신형 소총의 총구는 일제히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헌병들과 간부들을 향했다. 그리고 헬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온 한 남자가 성큼성큼 강민정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헬멧을 벗었다. 그의 얼굴에는 맹수와도 같은 날카로운 눈빛과 강민정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강민정의 앞에 멈춰서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경례를 붙였다. 중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케르베로스 작전팀장 소령 박선우, 여왕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여왕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강민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상훈에게 겨누고 있던 총을 거두어 박소령에게 건넸다. 박소령, 지금부터 상황을 인계한다. 여기 있는 조상훈 대령을 포함 이자의 명령에 동조한 모든 간부 및 헌병들을 군사반란 및 상관살해 미수 혐의로 전원 체포하라. 저항하는 자는 사살해도 좋다. 명 받들겠습니다. 박선우 소령의 눈이 바로 옆에서 떨고 있는 조상훈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먹잇감을 발견한 늑대의 살기가 번뜩였다. 끌고 가. 그의 짧은 명령에 2명의 케르베로스 대원이 조상훈을 짐짝처럼 들어올렸다. 놔. 이건 놔.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 줄 알고. 각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너희들은 조상훈이 발악하며 무언가를 외쳤지만 그의 외침은 케르베로스 대원의 주먹 한 방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멎었다.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질질 끌려나갔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불사조 부대의 지휘권은 완벽하게 케르베로스에게 넘어갔다.
조상훈의 신복들은 모두 무장 해제당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했다. 그 모든 광경을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수백 명의 일반 병사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들을 억압하던 폭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검은 복장의 사신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위험 있는 한 명의 여자 장군이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공포의 족쇄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중장님, 한 병사가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조상훈 대령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의 외침은 기폭제였다.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들은 연쇄 폭발처럼 연병장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무릎을 꿇고 그들의 구원자가 된 강민정 중장을 향해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지옥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새벽이 오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강민정은 의무요원에게 응급 처치를 받으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박소령, 그녀가 나직이 불렀다. 지금 즉시 조상훈 대령의 집무실을 수색하라. 그의 개인 금고 안에 모든 비리 증거가 담긴 외장하드 판도라의 상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만 확보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알겠습니다. 박소령은 즉시 대원들을 이끌고 여단 장실로 향했다. 몇 분 후 박소령이 굳은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손은 비어 있었다. 중장님, 보고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집무실 내 금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사라졌습니다. 민정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상훈이 끌려가기 직전 내뱉었던 마지막 발악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각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조상훈은 그저 조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꼴이었고 진짜 몸통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그 몸통의 손에 들어간 뒤였다. 바로 그때 끌려가서 헬기 앞에 무릎 꿇려 있던 조상훈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떡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패배자의 절망이 아닌 무언가를 알고 있는 자의 교활하고도 악의에 찬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입모양으로 소리 없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걸로 끝난 것 같나? 순간 강민정의 등골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조상훈의 그 악의에 찬 웃음은 강민정의 승리를 잿더미로 만드는 불길한 예고편이었다. 그녀는 판도라의 상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단순한 부패군인이 아님을 직감했다. 조상훈의 등 뒤에는 군 전체를 뒤에서 조종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하고 교활한 몸통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몸통은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반격은 시작되었다.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포탄 대신 언론이 동원되었고 총칼 대신 권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민정의 목을 겨누었다. 첫 번째 공격은 국방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루어졌다. 어젯밤 제5포병여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 소속의 강민정 중장은 공식적인 감찰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부대 지휘관인 조상훈 대령에게 하극상을 저질렀으며 불법적으로 부대 지휘권을 찬탈하려 한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브리핑룸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질문을 쏟아냈다. 강민정 중장이 하극상을 저질렀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조상훈 대령의 비리 혐의는 전부 무고였다는 말입니까? 대변인은 준비된 각본을 읽듯 차분하게 대답했다. 조상훈 대령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강민정 중장이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부대의 불만 세력을 선동하여 지휘관을 모함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부패한 지휘관을 처단한 영웅으로 칭송받을 뻔했던 강민정은 순식간에 상관에게 반기를 든 미친 여군으로 낙인 찍혔다.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자는 단 한 사람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2인자, 육군 참모총장 대장 박용진.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화면에 비친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조상훈이 파괴하기 직전 빼돌렸던 바로 그 판도라의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옆에 서 있던 부관에게 나직이 말했다. 히드라라.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인가? 하지만 머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 머리들을 모두 지탱하는 심장을 꿰뚫으면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지. 그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번뜩였다. 강민정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정직 처분하라. 그리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 즉각 소환하도록. 조사위원장은 내가 직접 맡겠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고양이에게 생선 재판을 맡기는 격이었다. 강민정은 케르베로스 팀과 함께 합참으로 복귀하자마자 그 소식을 접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동료들의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던 별 3개를 떼어내려는 차가운 헌병대의 손길이었다. 강민정 중장님, 육군 참모총장님의 직권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중장님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이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무기를 반납해 주십시오. 케르베로스의 팀장 박선우 소령이 앞을 가로막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중장님은 피해자이십니다. 저놈들을 당장 그만. 민정이 그의 앞을 막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이것은 그들의 권한이다, 박소령. 저항하지 마. 하지만 중장님, 이것 또한 전쟁의 일부일 뿐이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뽑아 헌병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던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별 3개의 계급장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떼어냈다. 찰칵, 계급장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피의자 강민정이 되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이 잘 짜인 연극이었다. 조사위원장으로 앉아있는 박용진 대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대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을 그녀의 눈앞에 제시했다. 조상훈과 그녀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가짜 계좌이체, 내역. 그녀가 부대의 병사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편집된 CCTV 영상. 심지어는 그녀가 군사기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훔치기 위해 조상훈에게 접근했다는 전직 기무사 요원의 거짓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강민정 씨. 박용진은 이제 그녀에게 계급도 붙이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한때나마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믿고 싶소.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한다면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는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 그것은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하지만 민정은 그 모든 거짓 증거들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박용진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쳐다볼 뿐이었다. 박용진 대장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연극이 아주 훌륭하시군요. 하지만 각본이 너무 진부해서 하품이 나올 지경입니다. 순간 박용진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분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민정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은 히드라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건드렸어야 했습니다.
조사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박용진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강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사생활, 그녀의 독선적인 지휘 스타일, 심지어는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진급을 했다는 식의 저열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여론은 급격하게 돌아섰다.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했다. 별 3개를 단 여자, 장군이 사실은 권력에 미친 악녀였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했다. 영웅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권력의 폭풍 앞에서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강민정은 사냥꾼에서 사냥감이 되었다. 박용진 대장이 휘두르는 거대한 권력의 그물은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왔다. 그녀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다. 그녀의 관사는 24시간 헌병들의 감시를 받았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차단되거나 감청당했다. 한때 대한민국군의 심장부를 호령했던 별 3개의 장군은 이제 독방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적인 고립이었다. 그녀를 따르던 수많은 동료와 부하들은 박용진의 서슬퍼런 위세 앞에 쥐 죽은 듯 침묵했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치다. 그녀와 눈이라도 마주칠까 두려워 고개를 숙였고 그녀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강민정의 편에 서는 것은 곧 자신의 군 생활, 나아가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이들에게서 찾아왔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들, 제5포병여단의 수백 명의 병사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입을 닫아버렸다. 박용진은 강민정이 체포된 바로 다음 날 직접 제5포병여단을 방문했다. 그는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을 집합시킨 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병 여러분, 지난밤 우리 부대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소. 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믿소. 여러분은 외부 불순 세력의 선동에 잠시 흔들렸을 뿐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불사조 부대의 용사들이요. 어젯밤의 일은 모두 잊어주기 바라오. 여러분의 군 생활에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이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약속하겠소.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교활한 협박이었다. 그는 당근을 제시하는 동시에 채찍을 휘두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날 연병장에서 가장 먼저 강민정을 위해 증언했던 몇몇 병사들은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어디론가 끌려갔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정신 이상 혹은 군 복무 부적응을 이유로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그들의 미래는 그렇게 가차없이 짓밟였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깨달았다. 조상훈이라는 악마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악마가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다시 침묵하는 법을 배웠고 진실을 외면하는 법을 익혔다. 생존을 위해 그들은 영혼을 파는 것을 선택했다. 강민정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케르베로스 팀 역시 해체 수순을 밟았다. 박용진은 그들이 강민정의 사조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팀원들을 각각 최전방 격오지 부대로 뿔뿔이 흩어버렸다. 팀장 박선우 소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강제 전역을 당했다. 그녀의 손과 발은 그렇게 모두 잘려나갔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동생의 피투성이 얼굴,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조상훈의 저주,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던 수백 명의 병사들의 그 공허한 눈빛.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다. 철옹성 같았던 그녀의 정신이 고독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서서히 침식당하고 있었다. 누나. 어느 날 면회를 온 동생 민호가 차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채 말했다. 그의 다리는 이제 깁스를 풀었지만 여전히 절뚝거리고 있었다.
그는 강제 전역 조치된 후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누나가. 민정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예전과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탓이 아니다, 민호야. 이건 처음부터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이었어.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박용진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부관을 보내 그녀에게 마지막 제안을 건넸다. 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대장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면 최소한의 명예는 지켜주시겠다고. 군인 연금이라도 받으며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혹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악마와 거래하라는 달콤한 속삭임. 민정은 대답 대신 밖을 보았다. 창문 너머로 헌병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쇠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날개가 꺾이고 노래를 잃어버린 새,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정말로 이대로 끝인 것일까?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의와 명예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이토록 허무하게 짓밟히고 마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사진 액자를 꺼내들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동생.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그녀의 눈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히드라의 눈물. 하지만 박용진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히드라는 머리가 잘려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히드라는 절망의 늪에서 더 많은 머리를 가진 더 강력한 괴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녀의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차갑고도 순수한 분노의 결정체였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적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비수를 날릴 준비를 마쳤다는 부활의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한번 지옥불과 같은 살기가 떠올랐다. 박용진. 그녀가 나직이 자신의 적의 이름을 불렀다. 게임을 다시 시작하지.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될 터였다. 절망의 눈물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강민정은 지난 며칠간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녀를 감시하던 헌병들은 독사 같던 여자 장군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라고 수군거렸다. 그녀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보고는 박용진 대장의 귀에도 어김없이 들어갔다. 박용진은 만족스러웠다. 그는 히드라의 9개 머리를 모두 잘랐다고 확신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시체의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하는 일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민정이 그에게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박용진의 부관을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마지막 자비를.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것처럼 연기했다. 그것은 박용진이 기다리던 항복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체스판 위에 킹을 쓰러뜨리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민정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허락했다. 물론 만남의 장소는 그의 통제하에 있는 합참본부 가장 깊숙한 곳의 비밀 접견실이었다. 도청 장치는 물론 개미 한 마리 지나갈 수 없는 완벽한 요새. 그날 밤 강민정은 헌병들에게 이끌려 비밀 접견실로 향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텅 비어버린 눈동자. 그녀는 더 이상 히드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패배한 한 명의 나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접견실 안에는 박용진 대장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맞은편 의자를 권했다. 어서 앉게, 강민정 씨.
몰골이 말이 아니군. 민정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 내게 할 말이란 게 뭔가. 이제라도 모든 것을 자백하고 내 발 아래 무릎이라도 꿇겠다는 건가. 박용진이 와인잔을 흔들며 여유롭게 물었다.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다. 제가 졌습니다, 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감히 대장님의 심기를 거스르려 했습니다. 제 모든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동생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박용진의 발에 이마를 조아렸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평생 대장님의 개가 되어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자비를. 그녀의 어깨가 절망에 찬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박용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감에 절정해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완벽한 승리. 그는 신화 속의 히드라를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린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구두 끝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진작 그랬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좋다. 네가 그렇게까지 비는 것을 보니 그 태도가 마음에 드는군. 내 동생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군인 연금이라도 받으며 시골에서 조용히 늙어 죽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지.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그 대신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것은 네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알겠나? 그 순간 박용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있던 강민정의 눈빛이 변했다. 흐느낌에 젖어 있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 자리에는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에 뱀의 눈이 떠올랐다.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신경을 오른쪽 손목에 차고 있던 평범한 전자식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용진이 내뱉는 모든 단어를 자신의 뇌리에 새기고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용진이 그녀의 턱에서 발을 떼고 돌아서서 와인잔을 들던 바로 그 찰나. 민정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박용진의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전자식의 옆면에 있는 먼지보다도 작은 버튼을 3번 연속으로 눌렀다. 딸깍, 딸깍, 딸깍. 그것은 그녀가 직접 설계하고 그녀만이 알고 있는 프로젝트 히드라의 최종 단계를 가동시키는 비밀 명령이었다. 암호 확인. 최종 프로토콜 메두사 가동. 지금부터 대상 박용진의 모든 통신 및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청 및 기록. 동시에 히드라 본체에 저장된 모든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지정된 최종 목적지로 전송 개시. 그녀의 전자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몸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보 수집 장치이자 송신탑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히드라의 심장이었다. 그녀가 지난 며칠간 갇혀 있는 동안 이 시계는 그녀의 관사를 중심으로 합참본부 전체의 통신망을 비밀리에 스캔하고 박용진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그녀는 박용진의 육성이 담긴 자백을 이 장치를 통해 완벽하게 녹취한 것이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그녀가 무너진 척 연기했던 것도, 박용진에게 비밀 접견을 요청했던 것도,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의 오만함을 극대화시켜 그가 스스로 판도라에 대해 떠들게 만든 것도, 이 모든 것이 이 마지막 10초를 위한 완벽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 박용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와인을 음미하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그렇게 내내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비참함을 곱씹도록 해라. 그것이 앞으로 네가 살아갈 세상이니.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모든 것을 끝낸 자의 차갑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미소의 의미를 박용진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스스로의 목에 메두사의 저주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이 자신을 돌로 만들어버릴 치명적인 진실의 눈이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게임은 끝났다. 체크메이트. 비밀 접견실을 나온 강민정은 다시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이끌려 자신의 관사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고 그녀가 다시 혼자가 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연기가 거쳤다. 그녀의 눈은 먹잇감의 심장을 꿰뚫은 사냥꾼의 차갑고도 냉철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프로젝트 히드라의 최종 프로토콜, 메두사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박용진의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과 그동안 수집된 그의 모든 비리, 증거들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그녀가 미리 지정해둔 최종 목적지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판도라의 상자의 실제 위치였다. 박용진은 조상훈에게 그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지만 민정은 그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용진과 같은 권력의 화신은 결코 자신의 약점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자신만이 아는 가장 안전한 곳에 그것을 숨겨두었을 터였다. 민정은 자신의 방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가 손목시계의 비밀 버튼을 다시 한번 조작하자 컴퓨터 화면이 암호 입력창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몇 주간 프로젝트 히드라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머릿속에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박용진의 통화 기록, 이메일, 개인 일정, 부대 내에서의 이동 경로, 심지어는 그의 개인 차량의 GPS 기록까지. 그 모든 데이터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박용진이 최근 거의 매일 밤 아무런 공식적인 일정 없이 그의 집무실에 1시간씩 더 머물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집무실의 모든 통신망과 전력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는 미세한 기록을 찾아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집무실 안의 공식적인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외부의 모든 감시와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밀실. 민정의 손가락이 컴퓨터 자판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합참본부의 초기 설계 도면과 수십 년간의 증축 및 개축 기록들을 해킹하여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육군 참모총장실의 바닥 아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과거 냉전시대에 만들어졌던 낡은 비상, 대피 벙커로 이어지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 그리고 그 벙커를 박용진이 개인적인 용도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흔적을. 판도라의 상자는 바로 그곳에 있었다. 뱀은 자신의 굴 가장 깊숙한 곳에 독을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케르베로스 팀을 동원하여 그 벙커를 급습하고 박용진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시시한 복수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공개적으로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다시 조작했다. 그녀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수집하고 정리한 모든 증거 파일들, 박용진의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 그의 모든 비리 내역, 그리고 판도라가 숨겨진 벙커의 정확한 위치와 설계 도면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파일로 압축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파일의 수신인을 단 한 사람으로 지정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 그녀는 파일을 전송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모든 프로젝트 히드라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자폭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비밀의 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히드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건 한 명의 군인이었다. 다음 날 오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실 대통령 주재하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각군 참모총장들이 모여 국가안보 현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 박용진 대장 역시 평소와 다름없는 위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바로 그 순간, 쾅! 2명의 건장한 대통령 경호실 요원들이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경악하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감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이런 식으로 난입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경호실장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대통령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그의 보고를 듣는 대통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굳어졌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용진 대장. 박용진은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 각하. 대통령은 그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과 그의 모든 비리 증거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오. 박용진의 눈이 태블릿 화면을 보는 순간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그가 무슨 변명이라도 하려는 순간 대통령의 마지막 명령이 사형 선고처럼 떨어졌다. 대통령 경호실장은 저자를 당장 체포하라. 국가 반란 및 군사기밀 유출, 뇌물수수 혐의의 현행범이다. 합참의장께서는 지금 즉시 헌병대를 동원하여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 지하 벙커를 압수수색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각하. 경호실 요원들이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용진 대장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의 어깨에서 빛나던 4개의 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허공을 쳐다볼 뿐이었다. 대한민국군의 심장부에서 군 서열 2위인 육군 참모총장이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체포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그 시각 강민정은 자신의 관사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TV 생중계 속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바벨탑을 고요히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후 강민정은 모든 혐의를 벗고 중장 계급을 되찾았다. 그녀에게는 육군 참모총장직이 제안되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녀는 부패의 뿌리가 뽑히고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한 제5포병여단, 불사조 부대의 여단장으로 자원했다. 별 3개를 달았던 그녀가 스스로 계급을 낮춰 대령 계급장을 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녀가 부임하던 날, 연병장에는 불사조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와 체념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진정한 지휘관을 맞이하는 존경과 희망의 빛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다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늠름한 모습으로 강민호 일병이 서 있었다. 그는 누나의 곁에서 그녀의 가장 든든한 부관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강민정은 그들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약속하지 않겠다. 나는 여러분에게 편안한 군 생활을 약속하지도 않겠다. 하지만 나는 단 한 가지 이것만은 약속하겠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나는 여러분의 등 뒤에 서서 여러분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명예와 인권과 생명을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낼 것이다. 그것이 지휘관으로서 나의 유일한 임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지옥에서 부활한 진짜 불사조들의 희망찬 포효였다.